안녕하세요. Literary Mastery 문학의 고수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 강의를 촬영을 했었는데요. 우선 제 경험은 뭐 이렇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쭉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교육대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아동 심리학 쪽으로 공부를 했고, 지금 한 15년 거의 한 17년 정도 돼가네요. 지금 이런 사교육 유학생을 위한 수업들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SAT든 뭐 SSAT든 AP든 IB든 정말 고전 클래식스만 많이 읽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데, 이거를 안 해서 여기 학원 갔다 저기 학원 갔다 뭐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하면서 대충대충 겉핥기식으로 보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까지 가르쳐온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제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도 이제 곧 이거를 읽을 나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이렇게 쓸데없이 이것저것 하지 않고 딱 그냥 관통하는 이 클래식스를 제대로 소화하는 수업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이 수업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GPA는 물론이고 특히 요즘 디지털 SAT는 쉬운 듯 하면서 또 어려운, 이 이유가 다 책을 안 읽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꿰뚫게 하는 취트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전을 읽어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읽을 수 없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외국인한테,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한테 정말 잘해요. 이거 읽으라고 해본다고 해보세요. 백천이 동도해라, 하시부석이요, 우산에 저는 뭐 재경국의 눈물이요, 봉순이, 여기서 토지에서 나오는 거, 또 쫓겨난 봉순이는 저만큼 길상이를 보자, 이미 눈물을 말랐는데, 뭐 와그리 찔찔우 너 울면 와, 네가 무슨 상관이고, 이게 이해가 안 가요. 한국 애들은 예전부터 뭐 텔레비도 많이 보고 할아버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느 정도 이 어휘를 이해를 하는데, 그냥 책으로 외국인 학교나 아니면 한국에서 있는 국제학교에서 공부한 아이들은 이런 정도의 깊이와 이런 문화적으로 다른 언어들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하나 또 톰 소요, 우리가 생각하는 톰 소요는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이들이 어린 아이가 뭐 모험을 떠나는 뭐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여기서 나오는 게 Hang the boy, can't I never learn anything? Ain't he play me tricks enough? Like that for me looking out for him by this time? But old fool is the biggest fool there is. 이런 말, 이게 뭔 소리야? Can't learn a dog new tricks? 이게 다 아는 듯한 단어인데 쭉 들어보면 Aunt Polly가 투덜투덜 대면서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건 생각하는 그런 아예 다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늙은 개는 뭐 새로운 거를 알려줄 수 없다는 둥, 뭐 되게 이런 우리가 지금 문학적으로 아니면 문화적으로 이해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들한테, 특히 이제 영어 배워가지고 뭐 토플 점수도 아직 안 나온 아이한테, 아니면 이제 막 이제 한 20점 좀 넘는 애한테 이거 읽어라. 그러면은 이때까지 본 다큐멘터리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뭐 그런 이런 문화적으로 surrounded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읽기란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첫째, 제가 vocabulary가 우선 클래식스는 뭐 모든 클래식스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렵고, 그리고 제가 방금 톰 소여에서 말했듯이 고어들, 아니면 미국의 굉장히 그 colloquial하다고 하죠. 그 남부 말이라던가 아니면 유럽에서 사용하는 그 영국에서 사용하는 말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모르니까 아이들이 읽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읽어야 제대로 읽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건 팁입니다. 첫째, 너무 어릴 때 읽히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탐 소여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린이 책이 아니에요. 훨씬 더 이 어른의 세상을 비평하고 훨씬 더 sarcastic하고 굉장히 웃기는 책입니다.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이해 못하고 이 소중한 책을 이해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책 주고 그냥 읽어라. 가혹해요. 얘 읽지 않아요. 소리만 내고 말로, 입으로 그 소리만 낼 뿐이지 뭐 아무것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또 많이 하는 게 쉬운 버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톰 소여 선생님 저 다 읽었어요 했는데, 톰 소여는 라던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뭐 Picture of Dorian Gray 이런 거를 읽은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읽긴 읽었는데 쉬운 버전을 읽어서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정말 이 책을 원서로 오리지널 버전을 읽게 하면은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다 스토리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훌륭한 책들을 그냥 다 쉽게 아깝게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안 되는 거. 자, 그럼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단어 거기 있는 걸 다 찾으면서 읽으면 사실 제일 좋겠죠. 이해 안 되는 문구를 정리해서 선생님께 물어보기, 뭐 요즘 이제 챗GPT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줄거리를 또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클래식스는요, 줄거리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그 작가가 이 클래식을 씀으로써 세상을 보는 관찰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사회 문화적 요소라던가, 아니면 literary device가 이런 걸 관찰하는 것에 대한 걸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트 되고, 어떻게 아름답게 아니면 어떻게 아주 witty하게 설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거의 다기 때문에 그냥 플롯만 대충 이해하는 건 안 되고 꼭 이거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내가 literary analysis, 분석하는 글을 쓸 수도 있고 라이팅을 쓸 수도 있고 디스커션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아이한테 읽으라고 하면은 한 2페이지 읽고선 한 400장, 500장 되는 거를 한 2페이지 읽고선 포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선 단어, 아까 톰소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많이 본 단어 같은데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어요. 대충 그냥 헷갈려요. 그리고 너무 많아요. 이걸 언제 다 찾고 있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문구 정리해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연락 안 되는 선생님 많으시고요. 학교 선생님은. 그리고 1대1 잘 안 해주시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구글 서치와 뭐 챗을 물어봐도 되는데 자세한 부분까지 나오지도 않고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챗에 물어봐봤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줄거리 이해는 어느 정도 이건 아이들이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학교에서 수업에 들어오라 라고 하면은 뭐 스파크 노트라든가 챗GPT 이런 거를 받아서 찾아서 줄거리는 대충 이해하고 돌아옵니다. 와서 디스커션에서 겉도는 이야기를 하죠. 겉도는 그냥 줄거리만 보고 나서는 문학적 장치라던가 이 사회적 요소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누가 뭐 historical background라던가 아니면 그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또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문학적 장치라는 게 literary device라고 하죠. 10학년, 11학년, 뭐 9학년 때부터 정말 학교에서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은 찾으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보다 약간 personification, 의인화 요 정도 알고 이게 메타포인지 시밀인지 대충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어느 정도 아이덴티파이 하더라도 이게 왜 그런 literary device고 어떻게 작가가 이런 literary device를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또 다 아무도 설명하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방법을 라이팅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글이 의미 있게 나오지 않고 굉장히 겉핥기로 글이 나오는 거죠. 제가 항상 쭉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하는 데까지 가르쳐 보면 경험으로 봤을 때는 가장 잘 따라가는 명문대를 위해서 잘 따라가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웬만하게 이제 뭐 생활 영어는 다 끝나고 그다음에 책도 좀 많이 읽고 중학교 때가 가장 기초 체력 다지기예요. 이때 클래식스를 정말 의미 있게 제대로 잘 읽은 아이들은 9학년, 10학년 때 SAT 고득점 받습니다. 이건 정말 개런티 할 정도로 받는데 요거를 제대로 안 해서 9학년 가서 또 계속 안 한 상태로 그 어려운 수업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짜잔 하고 GPA를 보여줘야 되는데 좋은 GPA를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기초 체력 안 되니까 헛걱거리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고 SAT는 계속 다음 해 치고 또 다음 해 치고 이래서 11학년 때까지 계속 질질 끌고 있고 그런 것을 프리벤트 하는 게 바로 제 생각에는 클래식스를 제대로 읽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에서 이제 또 변화가 생겼어요. 챗 GPT가 있으니까 문학 수업에 정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읽고선 서머리 써와 이런 걸 했었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챗한테 쓰면 서머리 쑥쭉 써주니까. 그래서 그건 하지 않고 바로 책에 애노테이트를 하게 쓰깁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그런 선생님도 있으시고. 그리고 시험도 예전에는 뭐 멀티플 초이스도 있고 책의 내용을 아는지 이런 걸 물어보셨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대충 겉핥는 내용은 아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정말 랜덤하게 책에서 패세지를 그냥 꺼내옵니다. 그걸 보고 애널라이즈 하라 그래요. 자기가 400장의 책을 다 모든 패세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걸 보고 애널리시스 하게 하라는 거는 너가 그 전에 배운 걸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작가의 글을 어떤 페이지라도 너 혼자 정확히 이해할 줄 알고 분석할 줄 아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지만 고득점을 좋은 점수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좀 대충 읽었어요. 뭐 북클럽 가가지고 학원에 북클럽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학생들이 가가지고 선생님 저 10권 읽고 왔어요. 여름에 쭉 많이 읽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전혀 할 줄 몰라요. 그냥 대충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북클럽을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정말 앰비셔스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을 저는 신경도 쓰지도 않을 생각으로 찍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시간을 가지고 한 달에 뭐 5건 정도는 뽑아야 되지 않나요? 못해요. 5건 그거 뽑으면 애들 제대로 못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그 책마다 달라요. 어떤 건 800건, 어떤 건 200건, 800장, 어떤 건 200장. 800장짜리 훨씬 어려운 건 당연히 오래 걸려야 되고 200장짜리 좀 쉽게 좀 짧게 가도 되고 책마다 다른데 그냥 다 비슷하게 해가지고 내가 뭐 올여름에 한 5건 끝냈네, 8건 끝냈네 이렇게 그냥 저는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캐비아 있죠. 그 상어알, 그 비싼 거를 알탕을 끓여 먹는 식으로 공부를 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하나 클래식스는 너무나 소중한 책이고 세상에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걸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얘가 실력이 이만큼 늘 수 있고 얘가 보는 인텔렉추얼한 시각이 정말 익스팬드 할 수 있는데 이 소중한 책을 그냥 뭐 8개, 10개씩 막 그냥 때려 해가지고 그냥 막 때려 넣어가지고 막 읽어가지고 이게 훌륭한 캐비아로 알탕을 끓여가지고 먹어버리는 그런 맛도 모르고 이 소중한 것들을 그 의미도 모르고 향도 모르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전 너무 이게 아쉬워서 그렇게 나는 가르치지 않겠다. 내가 내 딸을 가르치듯이 내 딸을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each chapter, 저는 챕터 하나 다 go over 합니다. 그냥 뭐 챕터 1에서 5 이렇게 하면 다 챗GPT 다 나와요. 스파크노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each chapter go over 하고 거기에 중요한 얘기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을 정말 이해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당연히 400장은 못하죠. 중요한 본문들을 뽑아서 그거를 제대로 정말 문장별로 이 사람의 어휘라던가 이런 것들을 읽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렇게 가르쳐야지 나머지 부분도 아이들이 읽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 reading과 writing의 실력을 근본주로 높여주는 건 클래식스를 끝까지 읽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클래식스를 제대로 읽고 문학 분석까지 쓸 수 있게 하는 수업으로 저는 Literary Mastery라는 이름을 가지고 책을 여러 개 계속 읽고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제 수업이 구성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emphasize 할게요. 텍스트 베이스입니다. 정말 그 글을, 책에 나오는 글, 작은 서머리 아니고 이런 거 아니고 그 부분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vocabulary가 그 텍스트에서 쓰여진 definition이 굉장히 다를 때가 맞아요. third, fourth definition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걸 다 집어줍니다. 왜냐하면 다 뭐 학교 책 전체를 집어줄 수 없지만 자주 나오는 것들. 아이들이 이 단어를 아는 줄 알고 생각을 했다가 몰라서 완전 다르게 이해할 때가 많거든요. 그 다음 플랫은 당연히 해주고 이 플랫도 학교에서 어떻게 지정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 챕터씩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2에서 5를 읽어와라 했는데 다른 수업에서 1에서 3 있는 거 보고 와가지고 2에서 5에서 말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 전 챕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 얘는 챗GPT 썼구나 얘 누가 알려줬구나 금방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학교에서 이제 discussion and question이라던가 learn device라던가 예상 에세이도 같이 넣었습니다. 특히 이 예상 에세이 부분이 아마 학생들이 나중에 에세이를 쓰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흥미를 끄는 책의 섹션별 강의를 통해서
본인의 페이스대로 읽어 나갈 수 있게 제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게 알려주는 수업이고요. 자, 스텝별로 제가 알려드리자면은 첫째, 우선 책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엔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하세요. 이건 북클럽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Historical background, author, theme, relevance to modern world.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뭐 역사적 배경 지식이라던가 작가에 대한 거, 책의 테마라던가, 그리고 또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요즘 현대 사회에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스텝 1이 있고요. 이제 스텝 2는 챕터별로 서머리 하나씩 알려주고 그 섹션의 중요한 단어와 그 단어가 들어있는 패시지를 읽으면서 딥 애널리시스 강의를 듣고 배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커버를 하지 않았을 걸.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다 집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읽는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그 학생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이 정도를 하면은 나머지를 어느 정도 대충 읽어도 그냥 훅 간 거보다는 더 머리에 남게끔 가르칩니다. 그래서 최선은 나머지 읽어보는 게 최고죠. 이렇게 해서 each 섹션마다 이 repeat을 합니다. 이런 챕터 뭐 1에서 4, 뭐 5에서 6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학책마다 달라요. 그거를 보고 이제 그 스텝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책이 다 끝났을 포인트에 중간중에 제가 당연히 literary device라 analysis 하면서 말로 알려주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 책을 읽었다면 이 문구 정도는 내가 읊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또 알려주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literary device 아니에요? 가 아니고 여기서 이게 왜 이 어떤 literary device고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왜 이 책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지를 말할 수 있도록 제가 모델 에세이 같은 걸 써서 그 랭귀지까지 배울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스텝 4이 샘플 에세이인데요. 보면서 어떻게 문학적으로 분석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문학적 분석은 스텝 바이 스텝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제가 라이팅 티처를 굉장히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남들이 썼는지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그 어떤 부분이 잘 써진 부분이고 어떤 프레이즈를 내가 따라서 인용해서 내 에세이 쓰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넣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소규모로, 왜냐면은 큰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게 시간이 모자라기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 안에 이렇게 딱 끝냈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르쳐서 아이들이 이 훌륭한 에세이를 알탕 끓여서 그냥 잡아먹는 걸 보면서 이 클래식스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가르치기가 싫어서 제 소규모로 뭐 5명, 6명 이런 식으로 아이들끼리 가르쳐 왔었어요. 계속. 이제 그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했던 후기들이에요. 지금 옥스포드에 지금 졸업할 때가 됐네요. 이 학생이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모두 다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데, 켈리 쌤은 제가 모르는 부분을 명중하시는 확률이 높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었던 아이가 있었고요. 고맙게도. 그리고 또 9학년 때 SAT 만점을 받던 학생과 또 다른 학생 뭐 하나 틀린 뭐 이런 학생들이 또 얘기한 건데, 이 만점 받은 학생은 켈리 쌤과 클래스를 6학년부터 공부해서 기본을 다졌던 것이 제 SAT 점수에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학년 보딩 학생은 자기 동생한테 너 이 수업 꼭 들어라. 난 지금 10학년이고 10학년 돼서 시간이 없는데 이 수업을 꼭 들어라. 내가 좀 늦게 들으니까 너무 아쉽더라고 하는 학생이 이 수업을 중학교 때부터 했었다면 저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할 걸, 제대로 할 걸 이라는 얘기를 하는 피드백을 줬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는 이거를 시험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내 실력을 클래식스로 이만큼 쌓아놓고 그리고 나서 라이팅 컴피티션도 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런 시험의 테크닉만 마지막에 메서드만 배워서 짧게 시험은 끝내는 게 이게 현명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기초 체력을 정말 잘 다지셔야 되는데 그거를 재밌게 저와 함께 Literary Master 프로그램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에서 뵙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책은 The Adventure of Tom Sawyer by Mark Twain입니다.
자, 이 Adventure of Tom Sawyer 그럼 한국말로 톰 소여의 모험이잖아요. 우리는 톰 소여의 모험 그럼 되게 어린이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스토리가 벌써 초등학교 아이가 이런 모험을 가는 그런 스토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아이의 눈으로 본 책이긴 하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세타이어들이 있고 그리고 어른의 사회를 얼마나 비꼬고 재밌게 보고 어떤 부분이 이게 어떤 부분은 어린이에 비해서 훨씬 더 어른이 더 immature하다. 이제 이런 거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자, 우리 author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마크 트웨인은 원래 이름은 Samuel Langhorne Clemens라는 이런 이름이었는데요. 이게 펜네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살았는가 하면요. 1835년도에 미주리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이 당시 때 미주리는 엄청난 시골이에요. 너무너무 시골이고 아무것도 없고 배가 조금 있는 그 river이 있고 미시시피 river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타운에 뭐 보통 church 하나 있는 이제 그런 굉장한 시골인데 깡시골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많은 시골 사람들의 그들의 편견, 그들의 레이시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자기네만의 서열을 보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런 데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비평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요. 굉장히 interesting한 잡을 많이 했었어요. So he worked as a printer's apprentice, 그리고 riverboat pilot, gold prospector. I mean that's interesting, 그렇죠? Gold prospector. 그 다음에 and journalist before becoming a full-time writer. 그러니까 여기저기 일도 해보고 그리고 자연에서 riverboat pilot이니까 자연에서 자기 혼자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생각도 했을 거고 그리고 또 굉장히 이 어드벤처, 특히 이 부분에서 골드 프로스펙터, 금을 찾아내는 그런 뜬금없는 그런 직업을 또 가졌었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게 된 거죠. So as I said, his experiences with river life and various adventures provided rich material for his novels. 자, 그래서 as I said, so a lot of the people he met in his life became the characters and his settings became the real material for his novels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스토리가 이 스타일 of writing이 굉장하게 인플루언스를 크게 합니다. 근데 거기다 또 이 사람의 그 유니크 스타일을 또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스타일인데요. 우선 이 picaresque tradition이란 단어를 테마를 이런 용어를 아셔야 되는데요. Fiction dealing with adventures of roguish protagonist라고 하는데 rogue라는 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약간 한국말로 찾아보면 놈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말이죠. 이게 우리는 히어로가 protagonist, 히어로는 멋있어야 되고 virtuous 해야 되고 이런 걸 원하는데 히어로가 그냥 좀 레이지한 놈팽이가 히로인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interesting한 트래디션이고 그리고 저는 톰 소여를 어릴 때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되게 어릴 때 읽었고 한 2학년 요때 읽었고 그런 다음에 한 7학년, 8학년쯤에 또 한 번 톰 소여를 읽었어요. 둘 다 그렇게 즐기지 못했어요. 오히려 2, 3학년 때는 즐겼어요. 재밌네. 뭐 나도 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나 먹고 싶다 이런 생각한 적이 있었고 7, 8학년 때 톰 소여를 읽을 때는 이게 너무 영어로 읽으니까 어려웠어요. 그 이유가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랭귀지를 씁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냥 읽으라 그러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언어를 알려드릴 건데 그런 다음에 좀 더 커서 미국에서 정말 오래 살고 시골에 이제 대학교 가서 사실 시골에 있는 친구들도 거기서 온 친구도 많이 만나고 이러면서 정말 이 언어와 이 미국이란 문화에 젖어 들었을 때 그때 읽었더니 와 이게 정말 배꼽 잡는 책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웃겨요. 그래서 his humor, satire, 그 다음 dialect가 정말 realistic해요. 그 시골 할아버지가 자기 잘난 척 하려고 딱 그 말을 했을 것만 같아.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런 거를 톰 소여에서는 스토리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스토리는 우리 다 알아요. 이 상황이 다 외웠어요. 어린애가 뭐 보물 찾으러 갔다가
인디안 존스 보고선 이 사람이 뭐 누구 살인하는 거 보고선 놀라다가 뭐 베키랑 연애하다가 끝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돈 조금 어디서 뭐 금을 캐가지고 그쵸?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별로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 휴머, 이 satire 이런 거를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literature 클래스에 들어갔을 때 하찮지 않은 코멘트를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하찮은 얘기를 해서 되게 창피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디스커션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게 라운드 테이블 디스커션 이런 거 했을 때 정말 그나마 좀 사람들이 that's a good point, wow, that's interesting 이런 말을 들으려면 그렇게 그냥 스토리만 알고 넘어가선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아시고 거기에 포커스를 해서 제가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자, Cultural impact is captures the essence of American life in the 19th century, particularly the spirit of adventure and rebellion. 자, 1800년도, 19세기 이 시대에는 아직도 American frontier이 중요한 그런 frontierism, 내가 개척을 하겠다 이런 게 아직은 많이 살아있는 특히 남부에선 그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은 그렇게 남의 말을 안 듣고 rebellious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우리 마스크 다 아시아에서 쓰는데 죽어도 안 쓴다고 했었잖아요. 코로나 때. 그런 것처럼 뭔가 it is me, it is my principle 이제 이런 게 굉장히 respected 되는 culture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South에서 그거를 굉장히 에센스를 캡처를 잘하고 그다음에 literary influence는 as I said, pioneers who use original dialects, realistic portrayal of childhood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어린이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들의 순수함, 아름다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절대 child purity, innocence 이런 거 제가 중학생 아이들 에세이 써놓은 거 보면은 맨날 child purity, innocence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innocent해요. 가지고 있는 이 악독한 어린이의 인간의 정말 에센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dirty하고 뭔가 selfish하고 그런 거를 그대로 portray하고 거기서 얘가 자라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프린시플과 밖에서 일어나는 이 편견을 잘 네고시에이트 하면서 성장하는 거지 이게 그냥 he's so innocent, no way, not at all. 오케이? 그래서 이 특별한 책이 많은 애더페이션 필름, 티어터 이런 어더 미디어로 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챕터 서머리를 제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저는 원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제가 지금 챕터를 1에서 7까지 쭉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챕터별로 요거를 에다가 여러분이 챕터를 1을 읽고선 제가 한 거에다 더 에디셔널이 좀 애드를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서머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책을 읽고 선생님들이 서머리를 써라 했는데 요즘 챗GPT도 있고 그리고 뭐 스파크노트 이런 것들 때문에 챕터 서머리 읽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이걸 읽어서 그런 디테일 여기다 조금 애노테이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읽고 내가 다 읽었다라고 정말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려주는 이 챕터별로 다 읽으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좀 중요한 부분을 옆에다가 좀 노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Chapter 1은 Tom is tasked with the chore of whitewashing a fence as a punishment from Aunt Polly. Tom soon devises a clever plan to turn the situation to his advantage. He pretends to enjoy the work, making it seem like a rare, enjoyable activity. 그러니까 이 탐이라는 아이가 이건 이제 많이 뭐 만화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이모랑 같이 사는 얘가 orphan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모가 얘한테 야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러면서 이제 퍼니시먼트로 가가지고 너 이거 화이트 펜스를 칠해라. 너 이거 주말도 없고 계속 칠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굉장히 conniving 아이잖아요. 얘가 굉장히 스키밍하고 머리가 좋고 굉장히 뺀질거리는 아이예요. 그쵸? 로그 프로테그니스트죠. 논팽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하얗게 사기성을 피웁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와 이거 진짜 너무 재밌네. 이거 페인트 막 너무 와 진짜 재밌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동네 지나가던 애들이 가서 야 이거 재밌냐? 그래요. 그럼 야 이거 진짜 재밌어. 야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안 돼. 너 못해. 안 돼. 야 이거 완전 재밌어. 내가 너한테 야 공짜로 해줄 것 같냐? 이래요. 그럼 거기서 공짜로 알았어 그럼 내가 뭐 줄까? 나 이거 뭐 어저께 뭐 누구한테 받은 선물이 있는데 내가 이거 줄게. 나 한 번만 해보자. 그래서 애들을 쫙 시킵니다. 페인트를. 그런 애들 동네 애들 다 모아서. 그래서 쫙 시켜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놀아요. 룰을 알고 이만큼 이제 보석들 뭐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뭐 죽은 벌레도 있고 죽은 딱정벌레 무슨 뭐 바로 캡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The Great Gatsby에서 Chapter 4부터 어떤 스토리가 일어나는지 한번 서머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apter 4에서는요. Gatsby takes Nick to lunch in New York, sharing a questionable backstory of wealth and war heroism. 이제 가츠비가 니크를 조금 이제 친해지려고 우리가 나중에 알죠. 니크랑 왜 가츠비가 친해지고 싶은지. 왜냐하면은 이제 니크는 이제 데이지랑 또 이제 썸을 타고 데이지의 커즌이고 가츠비는 다시 데이지를 데리고 오고 싶으니까 이제 니키랑 어떻게든 이제 잘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이건 다 데이지 귀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뉴욕으로 가는데 이제 막 가는 길에 엄청나게 좋은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백스토리를. 내가 왜 이렇게 부자가 됐고 그리고 내가 얼만큼 멋진 영웅인지에 대해서 war heroism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니크는 그걸 듣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니크가 듣고 있는 게 이게 되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라는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듣습니다. 여기서 니크는 제가 말했듯이 그전에서 보듯이 저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지는 안 해요. 그냥 듣고 있어요. 계속 듣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구나 말을 안 해요. 그냥 그 반응을 보면은 별 얘기 안 하는데 자기 머리 안에서는 사실 엄청나게 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맞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아무튼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이 개츠비의 스토리가 뭐가 안 맞는데 그런데 더 의심을 가게 하는 게 그가 음식점에 갔을 때 되게 좀 좋은 음식점에 갔는데 거기서 마이어 wolfsheim이라는 사람 만납니다. 이 딱 봐도 마이어 wolfsheim 굉장히 유태인스러운 이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태인의 이름이에요. 이게. 근데 그 당시 때 유태인들은 돈이 되면은 되게 많은 것을 했어요. 그냥 좀 약간 쉐이디 비즈니스도 하는 유태인들이 꽤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레이시즘이긴 하지만 이 당시 때 이런 사람들이 블랙잉이나 이런 거랑 좀 더 관계가 있었고 블랙은 이제 illegally selling liquor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갱스터 느낌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거예요. 약간 갱스터로.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니크가 얘를 왜 알지? 가츠비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A shady business involved in organized crime, hinting at Gatsby's dubious source of wealth. 그러니까 가츠비가 사실 부자가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원래 옛날부터 부자가 된 사람 같지 않는데 가츠비가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게 run into예요. 원래 아까 마이어 wolfsheim하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사람 뭔가 좀 쉐이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Jordan recounts how Gatsby and Daisy fell in love before the war, but she married Tom while Gatsby was away. Gatsby hopes Nick will arrange a reunion with Daisy at this house.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근데 제가 그 organized crime 이 상황을 조금 있다가 그 인텍스에서 알려드릴 거고 그러다가 이제 조던이 개츠비한테 이 좀 상황이 좀 빨리빨리 많이 일어요. 그래가지고 개츠비가 사실 탐하고 그전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데이지와 개츠비의 스토리를 조던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아무튼 니크가 데이지랑 자기를 자기 집에서 만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서제스트를 합니다. 개츠비가. 그래서 아니 그러면 조던하고 같이 데이지랑 친구인데 그렇게 어레인지를 하는 거는 왜 그렇게 안 했어? 라고 했을 때 조던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줬었어요. 이 닉한테. 그게 이유가 개츠비는 자기 집에 데이지가 오길 바랬었던 거였거든요. 개츠비는. 왜냐하면은 자기의 이 엄청난 부와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다 데이지야. 제발 좀 와줘라. 그래서 사실 파티도 열었던 거거든요. 계속 파티를 열면서 와주길 바라는 마음에. 언젠가는 데이지가 이 소문을 듣고 오겠지라는 생각에. 근데 안 오니까 안 되겠다 이래서 마침 잘 됐다. 바로 옆집에 사는 닉 집으로 데이지를 초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개츠비도 그 닉 집으로 가서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놀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거를 스테이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개츠비는. 자, Chapter 5에서 Nick returns home to find Gatsby's mansion brightly lit and seemingly empty, with Gatsby nervously waiting his arrival. Gatsby, anxious about reuniting with Daisy, fumbles through a conversation with Nick, who has arranged for Daisy to visit for tea.
Despite Gatsby's initial awkwardness and the tension in the air, the meeting progresses to a poignant recognition between Gatsby and Daisy, marked by a moment of emotional intensity and nostalgia.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 챕터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닉이 이제 집에 와서 봤는데 Gatsby의 맨션이 되게 brightly lit하고 empty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Gatsby는 이 이후로는 데이지가 랑 만난 이후로는 더 이상 파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니크 집에 데이지를 초대하고 개츠비가 이제 fumbles through a conversation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visit for tea 했을 때 서로 awkward한 텐션이 있지만 아무튼 커넥트를 합니다. 아니요, 한 번 더 파티를 합니다. 데이지를 불러가지고. 근데 이렇게 막 오픈 파티를 많이 하지 않아요. 데이지랑 잘 되고 있을 때는. 자, 이제 챕터 6에서는 an ambitious young reporter arrives at Gatsby's door, hoping to uncover a story. Despite his confusion, the reporter's instincts about Gatsby's rising notoriety are correct. Fueled by rumors and legends about Gatsby's mysterious past, Gatsby's origins as James Gatz, who reinvented himself at 17 after meeting the wealthy Dan Cody. Gatsby worked for Cody in various roles, gaining education experience, although he never inherited Cody's wealth due to legal manipulation by Cody's mistress, Ella Kay. 자, 이게 되게 많은 얘기를 제가 막 넣었거든요. 챕터 6에서 정말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나씩 해드릴게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지랑 좀 잘 되는 듯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영 리포터가 개츠비한테 와가지고 뭔가 당신 조금 리포팅 해도 될까요? 당신이 좀 수상한데요? 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가십이 개츠비가 사실은 그렇게 자기가 he's not who he claims to be. He doesn't come from money. He's like kind of the big deal behind like bootlegging and also 우리가 그 마이어 wolfsheim의 대화에서 보면은 개츠비 사실 도박장을 이런 하는 사람이라는 게 살짝 이게 계속 이게 peppered in 돼요. 그러니까 뭔가 살짝 클루스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확실히 얘가 뭐랬는지 알게 되는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점점 notoriety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리포터가 개츠비가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도 뭔가 수상하니까 계속 팝니다. 막 rumors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리포터가 많은 것을 알아냈는데 당신 개츠비는 사실 제임스 갓스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17살 때 댄 코디라는 엄청난 부자 할아버지를 우연하게 도와주는 그 사람이 뭐 보트를 타고 뭐 가려고 그랬는데 개츠비가 가지 말라고 좀 커런트가 안 좋다고 그냥 동네에서 그냥 노젓고 있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댄 코디가 개츠비를 젊은 이 청년을 좀 이뻐합니다. like kind of take him under the wing 했다 그러거든요. 약간 감아서 내가 너는 좀 시켜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개츠비한테 부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던가 부자들의 그 어떤 문화 이런 거를 많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댄 코디의 그 부와 매너가 커처를 보면서 개츠비가 배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투 중에서 계속 old sport라는 말이에요. That's alright, old sport.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나이든 할아버지들이 그리고 뭔가 컨트리 클럽을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나이든 할아버지 쓰는 말인데 이거를 얘가 픽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부자들이 쓰는 말은 맞긴데 뭔가 이게 나이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클루들이 다 하나씩 보이는 거죠. 그래서 Gatsby worked for Cody in various roles. 그래서 거기서 뭐 education experience 다 가지게 되고 이제 코디가 사실 개츠비한테 돈을 물려주려고 해요. 근데 개츠비가 돈을 많이 못 받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왜냐하면 코디가 미스트레스가 있는데 엘라 케이라는 미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여자가 그 아이 약간 뭐 양자까지는 아니지만 양자 같은 그런 개츠비한테 돈이 물려주지 않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럼 개츠비는 돈을 못 빌려받고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라는 거는 아무도 자꾸 이제 그러니까 얘가 뭔가 일리걸한 비즈니스 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이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이거를 이제 자꾸 팔려고 합니다. 자, 이제 챕터 4에서 6는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좀 포커스해서 읽으면 좋을 부분이 그 데이지와 개츠비의 대화를 보면은 그게 또 참 귀여워요. 되게 그 개츠비의 그 두근거림
그리고 데이지가 어머 너 정말 잘 됐구나 막 이런 거 후회되네 후회스럽네 아 나 사실 너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식이에요 데이지가. 그래서 개츠비도 홀라당 안녕하세요. The Catcher in the Rye의 literary device 몇 개 고른 거 꼭 이 책을 읽었으면 이 정도 퀘ot은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골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퀘ot에서 I'm quite illiterate, but I read a lot. 아, 이게 뭔가요? 모순이죠. paradox입니다. illiterate이라는 건 문맹인이라는 뜻이죠. 나는 글을 못 읽는다. 하지만 나는 많이 읽는다 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 paradox를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는가 하면요. This statement by Holden is paradoxical because it combines contradictory elements. 왜냐하면 paradox의 의미가 contradictory한 element를 같이 놓는 거잖아요. So being illiterate and reading a lot. The paradox reflects Holden's complex personality and his tendency to downplay his intelligence and abilities even though he's actually well-read and thoughtful. It highlights his self-deprecating nature and the contradictions in his character. 자, 이게 이 문장 하나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패러독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얘 성격 자체가 얘 성향 자체가 contradiction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끊임없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 illiterate인 것 마냥 하지만 굉장히 생각이 많고 인텔리전트하고 아는 게 많은 학생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컷은 certain things they should stay the way they are. You ought to be able to stick them in one of those big glass cases and just leave them alon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imagery죠. 자, imagery인 이유가 어찌 보면 뭐 image일 수도 있고 metaphor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his quote uses vivid imagery to convey Holden's desire to preserve moments, people, and experiences in a static, unchanging state. The image of big glass cases evokes a museum-like preservation where everything is frozen in time. This imagery underscores Holden's fear of change and his wish to protect innocence from the corrupting forces of adult world. So 예를 들어서 얘는 Phoebe를 보면서 이 아름다움, 이 어린 purity, 이런 intelligence, simplicity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제인 갤러거의 추억 그런 것들도 그대로 간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죽은 동생 더 이상 바뀌지 않는 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는 동생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동생은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 예전 메모리 그대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어태치먼트가 얘는 계속 있습니다. 그걸 원하면서 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뮤지엄처럼 글라스 케이스에 이런 소중한 것들은 그대로 담아서 이게 없어지지 않게끔 preserve 되도록 변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너무 원한다는 거에 대한 디자인을 이렇게 잘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를 그냥 단어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image를 쓰고 그때 우리는 뭐 personification, metaphor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이런 소중한 타임을 It's like the way he wants to deal with it is to leave it like this, as if it is a museum piece. 자, all morons hate it when you call them a moron. 저거 너무 재밌어요, 이거. It's an irony, right? This quote is ironic because Holden himself frequently calls others morons, yet he is often the one who behaves irrationally or foolishly. The irony lies in Holden's lack of self-awareness as he criticizes others for traits that he himself exhibits. It also reflects his tendencies to judge others harshly while being blind to his own flaws. 자,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행동이 사실 생각해보면 스트라틀레이터는 그렇게 모라닉한 게 없었어요. 잘 생각해보면은. 자기 좋다는 여자랑 데이트 나갔고 그 여자애랑 뭘 했는지 얘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 건 당연히 안 해줘야 되는 아이고 룸메이트 옆에 가지고 장난친 게 그게 뭔 큰 문제라고. 근데 거기서 갑자기 와가지고 막 자기를 막 때리니까 이거에 여기서 모란은 누가 모란이에요? 바로 커필드가 홀든이 훨씬 더 모란이죠. 근데 이제 모란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모란이라고 부르면 모란이라고 싫어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it's kind of an irony to play on words. 네, 그래서 이게 참 재밌습니다. 자. literary analysis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프롬프트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프롬프트가 마음에 들어서 왜냐하면 조금 그래도 bright side of things로 저는 이 책을 나중에 읽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은
What the heck was that? 이래요. 정말로. 이게 도대체 그냥 하루 종일 뉴욕시티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짓 하면서 컴플레인하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Catcher in the Rye가 왜 Catcher in the Rye인지도 몰라요. 뭐 퓨어한 아이들 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이 책을 읽으셨으니까 확실히 아시잖아요. Catcher in the Rye가 무슨 의미였는지. 그리고 여기서 책이 그냥 어두운 티네이저가 그러다가 끝나는 정신병자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 성숙해지는 것들 그리고 이 세상은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일 수 있는데 이제 대학교 나중에 성인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될 때도 이 세상은 내가 소중히 여겼던 걸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계속 비가 오거든요. 이때 내가 나만의 햇을 쓰고 그 헌팅캡을 쓰고 헤쳐나가고 내가 예쁘다고 좋게 생각하는 것을 또 보고 컬렉트하는 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이다 라고까지 저는 아시고 이 책이 끝내야지 그래도 그나마 좀 내가 어떤 의미 있는 걸 읽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피너스로 제가 좀 지어봤습니다. So in Catcher in the Rye, how does Holden Caulfield begin to find happiness and peace by the end of the book? Consider his relationship, particularly with his sister Phoebe, and how his views on change and growing up evolve throughout the story. 라는 쪽으로 저 뒤쪽 부분으로 좀 더 포커스를 했어요. Alright, so in The Catcher in the Rye, J.D. Salinger crafts a character of Holden Caulfield as a teenager grappling with pains of growing up and the fear of losing innocence. 자, 여기서 좋은 단어들, 여러분들 에세이 쓸 때 되게 좋은 단어들이 뭐 Stranger, crafts the character. He has a character. The character of the book is Holden Caulfield. 자, crafts a character. 훨씬 있어 보이고 grappling with pains. So he's dealing with like it's really difficult for him 이란 말을 grappling with라는 말로 딱 해주면 단순하지만 너무나 적절한 단어인 거죠. Up and the fear of losing innocence. Throughout the novel, Holden's journey is marked by deep loneliness, depression, and a desire to protect the innocence of others, particularly his younger sister, Phoebe. And I think he was also trying to protect himself too. However, by the end of the novel, Holden begins to find semblance. That means it's like a little similarity to happiness. He didn't really find happiness yet, but just like a sign of happiness and peace. A change that is rooted in his connection with Phoebe and his acceptance of the inevitability of change. So the world's going to change. You can't let things, you can't protect things so much to not let it change. 그거를 배운다는 거죠. 거기서 해피니스에 약간의 희망을 찾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인트로덕션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 CER 포맷으로 claim, evidence, reasoning 순서로 에세이를 읽어봐야겠죠. 자, 처음에 claim입니다. Holden's initial happiness stems from his relationship with his younger sister Phoebe, who represents the innocence and purity that he desperately wants to preserve. 자, 이제 이거를 나중에 여기서 evidence를 얘기하고 reasoning을 얘기해서 이거 claim을 prove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hoebe는 innocence를 represent하고 얘는 거기서부터 그거를 이제 desperately preserve 하고 싶다라는 claim만 했어요. 아직은. 자, 볼게요. His deep love for Phoebe is evident throughout the novel, and she becomes the person who draws Holden back from the brink of despair. 그러니까 despair, 절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얘를 잡아주는 게 Phoebe죠. For example, evidence입니다. When Holden sneaks home to visit Phoebe, he is struck by her innocence and intelligence, which momentarily lifts his spirit. Holden says, "You should see her. You never saw a little kid so pretty and smart in your whole life. She's really smart. I mean, she's had all A's ever since she started school." 이라고 얘기를 해요. So it's a quote. This is an explanation of the quote, the context in which this quote came from. Now what we have to do is reasoning it. So 이 quote이 어떻게 아까 클레임을 서포트하는지 나오는 거죠. This admiration and love for Phoebe highlight how much she means to him and how her presence in his life brings him moments of genuine happiness. She serves as a reminder of the purity Holden yearns to protect, yet her strength and maturity also challenge his desire to freeze time and keep her from growing up. So her strength and maturity is definitely there. So pure doesn't mean it needs to be protected. Maybe it can bloom into something else. And that's something that maybe Phoebe will be able to do, right?
그러니까 이랬건 저랬건 얘는 뭔가를 할 것이니까 you can't prevent her from changing. So yeah, and that's like that turns into the next point. The turning point in Holden's search for happiness occurs during his visit to carousal. 안녕하세요. 제인 아이얼이 워낙 긴 책이라 이게 뭐 700장, 800장 이렇게 돼서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제인 아이얼을 어릴 때 읽었을 때 마지막에 요만큼 남기고 못 끝내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얘를 끝내고 나면은 전 제인 아이얼이 모든 사람들하고 굿바이를 해야 되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범생이 같나? 이 캐릭터들한테 빠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쫙 그 질주를 하면은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났을 때 그 허탈감 이런 게 있거든요. 전 책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인 아이얼 마지막에 이걸 못 끝내고 요만큼 남기고 또 다른 책과 약간 연애하고 싶은 느낌? 그래서 일부러 끝내지 않았어요. 저 자주 그랬어요.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다른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거기 캐릭터에 빠져들 쯤에 그때 다시 돌아와서 이걸 끝내고 굿바이를 할 수 있었던 어찌 보면은 약간 썸을 책을 두 개로 타는 약간 이 제인 아이얼을 굿바이 하기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제가 너무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자, literary device. 우리는 그래도 이제 이걸 읽고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내가 제인 아이얼을 얼만큼 디테일하게 잘 읽었는지를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쿼트이죠. Reader, I married him. 이 굉장히 이 네 글자 하나 둘 셋 네 글자가 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usually a man proposed to you and then you marry. 근데 여기서 말 안 하잖아요. 내가 걔랑 결혼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This quote appears towards the end of the novel when Jane finally marries Mr. Rochester. 자, this quote employs direct address 해요. 우선 리더한테 딱 디렉트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as Jane speaks directly to the reader, creating a personal and intimate connection. It also uses irony because it contrasts with the earlier thwarted wedding and highlights Jane's ultimate empowerment and choice in marrying Rochester on her own terms.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아이러니가 두 개가 있는 게 처음에도 결혼할 뻔 했었잖아요. 할 수 있었었는데 제인이 그 상황에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I married him이라고 말을 하면서 리더한테 그 리포팅을 함으로써 나는 그 전에는 he marries me였는데 지금 I married him이 됐다라고 하는 게 first meaning이고 second meaning은 드디어 해냈다 리더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결혼하게 됐다. 행복해줘라. 라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 쿼트입니다. 자, 두 번째. Do you think I'm an automaton? Automaton is a robot, okay? A machine without feelings. Do you think because I am poor, obscure, plain, and little, I am soulless and heartless? 라고 말을 하는 게 제인이 이 쿼트이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드라마틱합니다. 이거는 Jane delivers this impassioned speech to Mr. Rochester asserting her emotional depth and humanity. It's a pivotal moment where she demands recognition and respect as an individual regardless of her social standing or appearance. 자, 여기서는 rhetorical question이죠. 여기서는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 Mr. Rochester이 제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자꾸 이렇게 찔러볼 때 그 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제인한테 네 마음이 확실히 나를 사랑하는 건지 진심인지를 알아보려고 찔러볼 때 있었던 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미스터 라체스터 입장에서는 자기가 많은 것을 포기를 하고 또 제인이랑 결혼하려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결혼하려고 했을 때 이 여자의 마음이 정말 진실이라는 걸 되게 체크하고 싶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약간 harsh하게 내가 뭐 그때 만나던 여자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정이 없는 줄 아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submissive하게 아니면은 뭐 좀 passive하게 굴지 않는 거죠. So 내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플레인하고 작고 그렇다고 해서 소울도 없고 하트도 없을 것 같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은 이런 말이 뭐 별로 쇼킹하지 않겠지만 이게 150년 전에는 그래?
여자도 소울이 있고 하트가 있고 걔네도 오피니언이 있단 말이야. 이게 약간 쇼킹할 수도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literary device는 as I said, this quote implies rhetorical questions to challenge Rochester's assumptions, and there's an emphatic diction to convey Jane's inner strength and passion. emphatic diction, 말투가 굉장히 emphasis 있다는 거죠. Do you think because I am poor, obscure, plain, and little 이라고 탁탁탁탁 아주 말을 탁탁 찢어 이렇게 이제 꽂아놓는 그런 말투인 거죠. I am no bird and no net snares me. I'm a free human being with an independent will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또 쇼킹한 여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죠. 보통 이 장치 때는 새장 속에 갇힌 아름다운 그 뭐 새 뭐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나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You're like a shivering bird라 그랬나? 뭐 어디에 뭐 바들바들 떨고 있는 새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여기서 그렇게 말을 하죠. 난 새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ensnare, 이 올가미로 나를 잡을 수 없다. 라고 올가미인가 그게? 새를 잡는 게 뭐죠? 망 같은 거. 이런 망 같은 거로 넌 나를 잡을 수 없다. 라고 말해요. 나는 free human being with an independent will이다. 라고 합니다. 제인 아이얼에서 이 샬럿 브론테가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뭐 한 진짜로 한 거의 100년 이후에 100년까지는 아니고 뭐 한 50년 정도 이후 50년 정도 반백년 이후에서야 여자들이 independent will을 가진 free human being이라는 거를 acknowledge 해서 투표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오래 걸렸죠. 예. 그래서 예전에 SAT 보면은 이런 여자 페미니스트가 쓴 글이 꼭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옛날 페미니스트가 쓴 글은 되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하니까 그 이유가 너무 당연한 걸 인정하지 않는 소사이어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당연한 이야기를 그렇게 다 하나씩 컨빈스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소사이티 자체가 로직이 말이 안 되니까 이 로직을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글이 많았었어요. 뭐 에밀리 디킨스도 있었고 뭐 많았죠.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지 그런 패시지가 이해가 갑니다. So Jane says this to Mr. Rochester during a heated conversation about their feelings and her desire for autonomy before she realizes that Mr. Rochester wanted to propose. 프로포즈 하기 바로 전에 또 이것도 그러니까 calm down Jane이라고 말할 때 나 calm down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This quote uses metaphor, comparing herself to a bird, and assertion to emphasize her autonomy and strength of character.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I am not an angel, I asserted, and I will not be one till I die. I will be myself. 이거는 결혼을 하기로 한 다음에 첫 번째 타임에 결혼을 하기로 한 다음에 너무나 미스터 로체스터이 제인 아이얼의 삶을 막 너무 화려하게 예쁘게 꾸며주고 싶어가지고 너무 이제 열정을 부립니다. 그리고 막 너는 나의 엔젤이고 막 이렇게 페데스탈에 올려요. 페데스탈에 올린다는 게 어떤 이제 돌 같은 거 어떤 이런 그 뭐라 그러죠? 그 조각상들이 올라가 있는 그 상, 그 위에 자꾸 올린다고라는 그런 말을 쓰거든요. I put you on a pedestal. 그러면은 인간으로 보지 않고 막 방구 한번 안낄 것 같은 여자로 확 보는 거를 put somebody on a pedestal 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뜻이에요. 그거랑 관계 있는 거예요. 그쵸? Right before their wedding date, Jane asserts this to Mr. Rochester during a conversation about their relationship, rejecting the idea of being idealized or placed on a pedestal. She insists on being accepted for who she is with all her flaws and humanity. 이거는 아직도 굉장히 relevant한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modern time에서도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들을 볼 때 우리는 put somebody on pedestal, 뭐 여신이라 그러기도 하고, 막 굉장히 뭐 어떤 환상을 가지고 여자를 approach하잖아요. 굉장히 예쁠 것 같고 깨끗할 것 같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 남자는 조금 덜 페데스탈에 올려도 많이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이런 무브먼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나는 I just want to be me. I'm a farting, burping, going to bathroom human being that sometimes stink too, right? 이게 다 인간인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기를 원하는 그런 거죠. 예. This quote employs assertion and symbolism. Angel symbolizing perfection and unattainable ideals. 여자한테 unattainable ideals를 심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약간 기분 좋아요, 솔직히.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it's not who I am. So it's not real.
to emphasize Jane's self-acceptance and rejection of unrealistic expectations. 자, literary 이제 analysis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prompt 우리 에세이를 제인 아이얼을 읽고 나면은 이 에세이를 이렇게 씁니다. 제인 아이얼은 제가 보니까 미국 학교에서는 되게 많이 좀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워낙 길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Literary Mastery 2번 읽어볼 책은요. Frankenstein by Mary Shelley입니다. 자, 우리 프랭켄스타인 하면 이 녹색의 되게 바보같이 clumsy한 그런 몬스터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워낙 이 프랭켄스타인의 그 책이 만들어진 이후로 쓰여진 이후로 많이 그 연극이나 영화에서 나왔던 거라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 이 괴물의 이름은 프랭켄스타인이 아닙니다. We call him the monster the whole time. 자, 그럼 프랭켄스타인 누군가 하면은 이거를 만든 사람이 빅터 프랭켄스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거를 알면서 우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메리 셸리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여학생이었어요. 17살 이 정도 때 이 책을 썼어요. 엄청난 천재였죠. 자, 이 여학생은 윌리엄 godwin이라는 꽤나 유명한 라이터. 그렇게 경제적으로 뭐 굉장히 잘 뭐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젊은 인텔렉츄얼들 사이에서는 꽤나 인기가 많았던 라이터였고 그 다음에 메리 월스턴 크래프트라는 페미니스트, 액티비스트 여자한테서 태어난 워낙 인텔렉츄얼한 패밀리에서 태어난 학생이었습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 다음부터 이 친구는 굉장히 또 이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personal loss와 그 다음에 그 tragedy가 이 메리 셸리를 따라다닙니다. 자, 18살 때 이 아버지의 제자 같은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퍼시 바시 셸리라는 남자가 나타나고 이 사람은 약간 뭐 듀크 정도는 아니는데 노블 패밀리에서 웰시한 남자입니다. 이제 이 남자가 그 당시 때 나이만 24살 요 정도 됐는데 이때 17살짜리 그 메리 셸리를 보고 그 당시 때는 셸리가 아니었겠죠. 그 당시 때는 메리 godwin이었죠. 를 보면서 반합니다. 서로 너무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퍼시 셸리가 이미 결혼을 할 유부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부남이랑 결혼을 하니까 당연히 많이들 말리겠죠. 그래서 두 명이 같이 도망을 갑니다. 유럽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애를 임신을 해요. 근데 miscarriage도 되고 애가 태어나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얘는 아이를 되게 많이 she loses a lot of children. Which is also really adds the darkness to her personality and also to her novel. 자, 그래서 이제 personal grief가 얘가 쓴 글에는 굉장히 그 suffering, isolation 이런 거가 많이 reflected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도대체 이 17살, 18살 여자의 뭐 머리에서 이렇게 dark한 캐릭터가 나올 수가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얘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면은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s I said, intellectual한 라이터들 사이에서 자랐고 그리고 퍼시 셸리가 또 굉장한 사실 포에트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니까 서로 알아본 거죠. 서로 글을 잘 쓸 글쟁이인 아버지를 가지고 얘도 엄청난 탤런트가 있는 메리 셸리가 퍼시 셸리를 봤을 때 또 굉장히 그 서로 알아봤고 그 다음에 퍼시 셸리의 거의 베프 같은 애가 로드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고 그 다음에 로드 바이런이 또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무슨 닥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뱀파이어 시리즈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 4명이서 이제 뭐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 뭐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 친구들이 다 같이 어떤 그 별장 같은 데 가가지고 어둠 속에서 같이 놀고 있는데 그러면서 서로 막 gothic 되게 gothic이라는 거는 이제 중세시대 굉장히 dark한 그런 novel을 읽으면서 서로 freak each other out 합니다. So just freaking each other out, talking about
ghost stories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재밌게 자기네들끼리 이제 노는 거예요. 젊으니까 생각해보면 이제 그래봤자 나이가 2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이니까 다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폰이 있었을 시절도 아니고 인터넷이 없는 시절이고 그러니까 이제 책이 이들의 유일한 재미였던 거죠. 자, 이 당시 때 또 scientific curiosity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People are experimenting with various things like electricity and reanimation. 예를 들어서 galvanizat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기 충격을 탁 하면 사람이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우와 어떤 인간한테 그러니까 어떤 이게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건 전기구나. 전기랑 뭔가 관계가 있구나 라는 것가 유행을 하고 그래서 예전에 무슨 뭐 과학쇼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개구리 같은 거를 보고 전기 충격으로 다리를 탁 하면은 다리를 쭉 펴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쇼로 서커스처럼 하고 다니는 시절이 있었고 그거를 메리 셸리가 보면서 이제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전기 충격 요법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노벨이 또 created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 같이 1816년도에 Haunted Summe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Summer House에서 Percy Shelley, Lord Byron, and the Doctor ends up writing the vampire story. She ends up writing Frankenstein. It's an amazing thing what happened. 그러니까 literature 정말 한 획, 고스트 스토리로 한 획을 걷는 여기서 왜냐면 자기네들이 읽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한번 써봐야겠어. 이래가지고 서로 앉아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읽어주고 이제 그런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서 이렇게 엄청난 유적을 저희들한테 남겨줬습니다. So cultural impact라는 건 대단하죠. 우리가 이제 프랑켄스타인 그러면 우리가 몬스터 제일 먼저 생각하는 몬스터 뭐 도깨비, 프랑켄스타인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데 여기서 몇 가지의 테마가 있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이게 first science fiction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픽션이고 호러 스토리인데 우리가 미래에서 사람을 revive 할 수 있는 이런 테크놀로지가 있어진 그 시절 그런 sometime in the future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으로 만든 사이언스 픽션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also raises ethical questions about scientific creation. 이 scientific creation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언스를 계속 좀 더 우리는 knowledge를 위해서 뛰어가는 이 사회가 언제 멈춰야 되느냐라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The Brave New World라는 거 이런 책을 보면은 클로닝이 가능해졌을 때는 어떨 것인가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처음으로 그거를 시작한 이니시에이트한 책이었다라는 거는 굉장한 cultural impact가 있죠. Also, it reflects the 19th century anxieties about industrialization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그 당시에도 industrial revolution 때문에 인간들이 다치는 상황이 많이 있었고 뭐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anxiety가 좀 있었다는 거죠. 다이너마이트 좀 나중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오케이. 자, 그러면은 pioneer Gothic horror inspired countless adaptation, themes of humanity, responsibility, and isolation literature. 자, 이 프랑켄슈타인 스토리가 되게 인트레스팅한 게요. 스토리 안에 스토리가 있고 스토리 안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나중에 되게 헷갈려요. 뭐 그래서 뭐라고? 막 이렇게 돼요. 이게 누가 언제 쓴 거지 이래요. 그 이유가 처음에 시작은 이 letters로 시작이 돼요. 4개의 letters로 시작이 돼요. 이 letters는 로버트 월턴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sister인 Mrs. Saville한테 편지를 씁니다. 1, 2, 3, 4가 다 그거예요. 근데 쓰다가 나중에 4번째 거가 되면은 우리가 월턴하고 나중에 보는 빅터 프랑켄슈타인하고의 패럴러를 볼 수 있어요. 이 남자들의 체크받지 않는 앰비션. 다들 너무나 영웅이 되고 싶어요. 보면은 참 어쩜 이렇게 남자는 다 영웅이 되고 싶은가 이렇게 놀랄 정도로 다 너무나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데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여자를 구해서 영웅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지구를 구하는 영웅이 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약간 힘이 좀 딸리고 머리가 좋으면 이런 식으로 scientific research를 해가지고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도 영웅이 안 되고 싶은 남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웅의 심리가 사이언티픽으로 꽂혔을 때 그게 나중에 계속 놔뒀을 때 어떤 일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제 생각에는 이 책의 테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버트 월턴이라는 사람이 자기 sister한테 또 여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About his ambitious expedition to the North Pole, expressing excitement and loneliness. 말해요. 시스터라, 난 노스폴에 가고 있는데 노스폴을 왜 갑니까? 유럽에서 갑자기 영국에서 가는 이유가 거기에 unfound things, 세상이 모르는 그 어떤 것을 내가 쟁취해서 그거를 알아서 개발을 시키고 막 나애가 그래서 영웅이 될 것이야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이제 시스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게 loneliness예요. 너무 외로워.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 영웅을 돼서 그러면 좀 자, Brave New World의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리를 하는 과정인 Literary Device와 그리고 Essay를 go over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iterary Device는 정말 throughout the novel에 정말 많이 있었었는데요. 몇 개를 그래도 좀 짚는다면은 let's look at this quote here. So it says, 그냥 가장 중요한 거죠. 타이틀에도 써있듯이 Oh brave new world that has such people in it 라고 John the Savage가 chapter 8에서 얘기를 합니다. And plus we know that's the name of the title of the book, right? So this quote is an allusion to Shakespeare's The Tempest. In The Tempest, Miranda says these words when she first sees other people after living in isolation. In Brave New World, John uses the phrase with irony. 자, 여기는 irony, allusion이 둘 다 있죠. So it's an allusion because it's alluding to another book of Shakespeare, another writing piece. And it's also an irony because initially filled with hope, but later with despair as he realizes the true nature of the society. So even though the Brave New World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이 얘기가 irony라는 이유가 왜냐하면 Shakespeare에서는 the way it was used was to marvel at the new world that this woman is seeing from an innocent eyes. But with this, it's actually filled with despair. And it looks like it's a nice world of happiness. It looks like it's utopia, but it actually is dystopia. All right, Huxley uses illusion to contrast the optimism in Miranda's statement with the grim reality of his dystopian world. Okay. 이거 되게 괜찮은 라이팅 쓸 때 되게 쓰기 좋은 말이에요. Contrast the optimism to this 이렇게 하는 거. Next one is ending is better than mending 이란 말을 써요. It's it's rhyming obviously. The more stitches, the less riches.라고 말해요. It's the hypnopaetic proverb. 거기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그 brainwashing과 conditioning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hypnopaetic, 약간 잘 때 moralistic한 그런 proverb를 이렇게 넣잖아요. 이래가지고 내 unconscious에 or preconscious에 이게 imprinted 될 수 있게 이런 걸 계속 하는데요. 여기서 이 말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Let's read this. The explanation should explain it. The satire이죠. Satire. Statement mocks the consumerist mentality of the world state, where citizens are conditioned to throw away its items rather than repair them. Huxley uses satire to criticize a society that encourages wastefulness and constant consumption at the expense of deeper values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요즘 얘기를 하는 게 consumerism이라는 것을 살고 있죠, 우리는. 하지만 consumerism에 대해서 이거를 openly, bravely embrace 하진 않아요. We feel a little bit guilty about consumerism, probably because we know that environment is becoming deteriorated as a result of consumerism, 그렇죠? 이 consumerism mentality 근데 이 society에서는 굉장히 overt하게 state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ending is better than mending. 뭐 mending이라는 건 이렇게 수선해서 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내가 바지가 뭐 찢어졌어. 그러면은 이거를 mending 하지 않고 수선하지 않고 그냥 ending 버리는 게 낫다. 그리고 the more stitches는 꼬매진 자국이죠. 는 내가 스티치를 하면은 우리는 더 riches가 줄어들다. 왜냐하면 경제가 그럼 줄어드니까. 뭔가 잠깐 사람이 사고 버리고 해야지 사람이 계속 일을 하고 계속 일을 해야지 돈이 생기고 또 사고 버리게 하는 이 rat chase 같은 이 상황을 satire를 하는 거죠. 사실 아무도 일 안 해도 되고 일을 조금 해도 되고 mending만 한다면. So if we can free ourselves from this constant consumerism, then it's better, right? Then we probably don't have to work as much, then we're probably not as much in pain. And if we're not so much in pain, then we don't have to take those pills. Then you can,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사회 그리고 100년 전에 이 헉슬리가 살았던 이 사회도 마찬가지로 계속 쳇바퀴 굴듯 계속 쓰고 버리고 또 만들고 하는 그 사회였던 거죠. Alright, 1 cubic centimeter cures 10 gloomy sentiment 라는 말을 합니다. It's another hypnopedic proverb about soma. 자, 1 cubic centimeter라는 거니까 이거 1cm, cubic centimeter 요만한 거. 요게 10 gloomy sentiments, 그러니까 내가 느낄 수 있는 슬픔을 이 작은 cure이 해결을 한다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So soma라는 건 symbolism이죠. 이 1 cubic centimeter라는 거는 it symbolizes soma, and soma symbolizes the control that world state is impressing on these people. So it's a symbol of a control the world exerts over its citizens. The drug represents the suppression of emotions and the elimination of individuality in favor of maintaining societal stability. Okay? 그러니까 이게 소마를 먹음으로써 내가 정말 느끼는 이 감정을 해결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그거를 surface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suppression을 시키는 거예요. Just erase it for a little bit. And the elimination of individuality. 왜냐하면은 it's this mixture of emotions that makes you who you are. But if everybody just acts out however they want to, then they think that's the reason for societal instability. It's kind of true, 그렇죠? 내가 이모션을 컨트롤 못해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소리도 지르고 상처도 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societal stability를 위해서 이모션을 다 똑같이 좋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individuality가 또 eliminate 되는 거죠. So Huxley uses soma as a symbol of the superficial happiness that masks the deeper emptiness and lack of freedom in the society. Okay.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감정을 다 이렇게 numb하게 놔두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쓰고 내 감정을 못 느낄 때는 뭔가 superficial하게 해피니스 한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이것이 뭔가 deeper emptiness가 있고 lack of freedom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Another one, words can be like X-rays if you use them properly. They'll go through anything you read and you're pierced. 이제 헬므홀츠 왓슨이 말을 한 얘기죠. So in this metaphor, words are compared to X-rays, suggesting the powerful language. The powerful language has the ability to penetrate deeply into the mind and reveal hidden truths. Helmholtz's statement reflects his frustration with the superficiality of world states language and his desire to create something meaningful. 그러니까 헬므홀츠는 라이터니까 이렇게 잠깐 뭐 프로파간다 라이터든 뭐든 간에 이 친구는 랭귀지의 파워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워를 좀 더 느껴보고 싶기 위해서 책도 읽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쫓겼는데요. 아무튼 얘가 랭귀지라는 것이 말이라는 게 어떤 히든 트루스를 되게 잘만 쓴다면은 거의 칼처럼 엑스레이처럼 모든 걸 뚫어볼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랭귀지를 엑스레이로 비교를 함으로써 이게 메타포리 됩니다. 그래서 it's kind of stressing his frustration of the superficiality of the use of the language in the world stage because he knows that it has a great power that he wishes to expand on.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롬프트가 examine the concept of technological control as presented in Aldous Huxley's Brave New World and its relevance to today's world. Analyze how the novel's depiction of technological influence serves as a warning for modern society, exploring the potential consequence for individual freedom, societal structure, and ethical boundaries. Consider how the lessons from the novel can inform our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their impact on human life.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하라는 게 뭔가 하면 여기서 프롬프트가 엘더스 헉슬레이는 technological control이 우리 지금 modern world와 어떻게 relevance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봐라 라는 얘기가 처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novel's depiction of technological influence가 modern society warning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novel의 technological influence가 너무 심해가지고 modern society한테 좀 조심해라 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로 조심을 하라고 하냐면 there are potential consequence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individual freedom, 그 다음에 societal structure, 그 다음에 ethical boundaries 이런 것들이 조금 인플루언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해주는데
how these lessons from the book, the novel, can inform our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their impact in human life.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테크놀로지컬한 어드밴스먼트가 휴먼 라이프에 임팩트하는 것과 이제 비교를 해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테크놀로지컬한 어드밴스먼트 때문에 이 노벨에서는 안 좋은 moral issue들이 있었었는데 똑같이 우리 지금 말하는 시대에서도 패럴러를 만들어 보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전에 있었던 것과 요즘 있었던 것을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에세이도 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